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 2번 연속 쓴다는 게 굉장히 영광입니다. 아마 최저 학벌인데 2번 나온 것 같죠? 네. 성난 원숭이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요? 저자 송인혁 씨도 여기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앞에서 저렇게, 네. 저분 얘기도 잠시 후에 나옵니다. 오늘은요, 제가 연주를 조금 더 많이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지금이 딱 밥 먹고 굉장히 졸릴 시간이죠. 그래서 테크플러스 쪽에서는 아무래도 저를 여흥 담당으로 섭외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오늘 뒤에 있는 김덕윤 씨와 신대철 씨와의 공연은 태어나서 셋이서 처음 실내 이렇게 큰 공연장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대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첫 번째 작품을 제가 소개를 하고 여러분께 연주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작년에 그냥 했더니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자, 첫 번째는요, 가짜 사기극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굉장히 현란한 그래픽이 나와서 마치 백남준 선생님 인양 보이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힌트가 있거든요. 뭐가 있냐면 우리 보통 사무실에서 쓰는 형광등이 살짝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장면을 꼭 포착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연주를 시작하고 끝나고 나서 작품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가 멀리 있지만 이 리모트 컨트롤이 작동을 하는군요. 고맙습니다.
말이 좋아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지요. 드럼 치고 나서 말하는 게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들거든요. 보셨어요? 제법 그럴싸하죠? 어떻게 만든 건지 알려드릴까요? 무용 연습실 내 바닥에 카메라를 거꾸로 세워놓습니다. 천장을 보게. 그리고 무용수들에게 박자에 맞춰서 수건, 속치마, 슬리퍼,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스웨터를 박자에 맞춰서 휘두르게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전부 화면을 쓰는 게 아니라 16분의 1 정도만 삼각형으로 잘라서 계속 복사를 해서 붙이면 지금과 같은 이상한 무늬가 되면서 리듬에 맞춰서 움직이는 그래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왜 이 작품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냐면 옛날에는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은 이유가 이제는 기술이 우리 손 안에 완전히 들어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몇억 원짜리 카메라로 찍은 것보다 집에서 찍은 동영상이 유튜브에서는 훨씬 조회수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옛날에는 우리가 도구를 들고 있었을 때 그걸 가지고 있는 자체가 힘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무엇을 보여주냐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힘을 갖고 있는 시대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엉뚱한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다이알로그 2.0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올해는 피드백 2.0입니다. 다소 앞에 나온 연사님들보다는 저질스러운 단어나 상투적인 문구가 있을 수 있으니 양해를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피드백을 디자인하라. 피드백이라는 걸 왜 디자인해야 되며 이 피드백은 뭔가? 제 나름대로 마음대로 정의를 시작하면서 들어가겠습니다. 보통 기업에서 ROI라는 말 많이 쓰죠. 특히 홍보나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 세 단어로 되는 영어 ROI. 근데 보통은 기업이나 새로운 기술을 만든 사람들이 항상 이번 우리 제품은 피드백이 좋아. 이번 우리 정당에서 내세운 정책들은 피드백이 아주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 피드백 아닙니다. 리스폰스입니다. 저는 바보 2.0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요즘에 자꾸 2.0, 3.0 나오는 것처럼 바보들도 계속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부 많이 했는데 새로운 틀을 만들지 못하고 옛날의 방법을 좇는 분들을 저는 바보 2.0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피드백하고 리스폰스하고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시죠. 음악으로 보겠습니다. 저는 할 줄 아는 게 음악밖에 없어서요. 음악에 call and response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부르면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한다는 거죠. 제가 그 위키 백과에 있는 원어를 베껴왔는데 누군가가 뭔가 음악적인 구절을 하나 읊으면 따라서 읊었을 때 답을 했을 때 리스폰스라고 하죠. 잘 보면 사실 리스폰스는 1:1 관계거든요. 부름과 응답, 종교적인 얘기 아닙니다. 그냥 음악적인 용어로 부름과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종교적인 용어는 기도와 응답이죠. 네. 부름과 응답입니다. 또는 음악에서는 선창과 후창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이 두 가지는 음악적으로도 중요한 게 아니라 이후 21세기에 사회학에서 굉장히 각광받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시죠. 부름과 응답, 힙합 공연 가면 say yeah, say ho, yeah, yeah, yeah. 이게 부름과 응답이에요. 너무 쉽죠? 선창은 우리 너무 잘 알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예요. 이만한 제가 리스폰스에 대한 설명을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 이만한 게 없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하고 사실 지금 1:1 관계로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리스폰스죠. 피드백은 조금 다릅니다. 자, 이 call and response가 음학적으로는 부름과 응답, 선창과 후창이지만 이후에 사회학적으로 발전을 시작하면서 최근에 부름과 응답은 소통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선창과 후창은 선팔과 마팔이라는
한국에서만 고유하게 쓰이는 트위터 용어로 자리를 잡게 되죠. 선팔과 맛팔에 대한 얘기만큼 좋은 설명이 없는데 잠시 피드백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피드백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라디오 DJ입니다. 여러분 그 촌스러운 방송 상황 한번 연출해 볼까요? 제가 라디오 DJ 했으니까. 따르르르. 네, 전화를 받겠습니다. 어디서 오신 누군가요? 네, 여의도에 사는 한인수입니다. 네, 삑 소리가 나요. 그럼 꼭 DJ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죄송하지만 옆에 있는 라디오 볼륨을 좀 줄여주시겠습니까? 라는 얘기한 거 들으신 적 있죠? 또 한 가지 제가 상황을 봅니다. 야구장에서 아주 이상한 상황을 여러분은 목격하게 돼요. 전광판에 얼굴이 크게 나온 사람이 카메라를 응시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자기 얼굴이 나오면 전광판을 보느라고 결국 자기 얼굴이 나오죠. 그 참 신기하죠? 저 같으면 누군가 카메라 야, 너 나온다 그러면 카메라 저기 있어. 이렇게 할 텐데 100명 중에 98명은 카메라 너 나와 탁 치는 순간 이렇게 하고 돌아가죠. 라디오의 피드백은 왜 무서운 거냐면요, DJ의 귀, 이 고막을 상처를 내는 아주 안 좋은 흉기입니다. 자, 보시죠.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라디오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 목소리가 라디오에 나오는 걸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꼭 라디오를 딱 틀어놓고 있는데 이때 중요한 건 분명히 전화기를 들고 연결이 된 상태인데 전혀 피드백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자기소개를 하기 시작하는 순간 삑 하는 소리가 나고 헤드폰을 끼고 있던 DJ는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아, 예, 선생님 죄송한데 옆에 있는 라디오의 볼륨을 좀 줄여주십시오 라고 하죠. 자, 이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오른쪽에 보이는 분이 저의 친구 같은 파트너 인텔 코리아의 한인수이사라는 분인데요. 여러분이 전화한 목소리가 방송국으로 들어가서 증폭이 돼서 전국을 한 바퀴 돌 정도로 아주 세게 앰플리파잉이 된 다음에 다시 내 전화기로 들어오고 그 전화기 속에 있는 내 목소리가 또 내 전화의 픽업을 통해서 다시 방송국으로 들어가서 우리 집 라디오로 오고 그거를 무제한으로 하기 때문에 피드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DJ들은 가장 무서워하는 것, 특히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볼륨 올려놓고 아무리 애절한 사연이고 재밌는 사연을 해도 DJ들 대부분은 끊으면서 상품 드리지 마 라고 얘기하죠. 귀가 너무 아프기 때문이거든요. 자, 여기서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우리가 둘이 서로 주고받니 받거니 했던 콜 앤 리스폰스는 저하고 여러분하고 할 수 있어요. 피드백에는 뭔가 증폭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본 것이 인 앤 아웃, 인, 아웃, 그리고 증폭될 만한 뭐가 있어야 됩니다. 요 하나가 다른 거죠. 근데 대부분 기업에서 시장 조사할 때, 특히 소비자 조사할 때 이번 물건에 대한 피드백을 알아봐. 그러면 구매할 용의가 있거나 구매한 사람에게서 저희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그것이 제가 말하는 바보 2.0의 모습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시장에서 누군가가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싸움이 나거나 사고가 나거나 불이 나거나 또는 뻥튀기 장수가 왔거나 뭔가 사람들의 화제를 끄는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감지하죠? 송인적 선생님은 뭘 보고 가세요? 사람들이 몰려있는 거,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내용을 알지 못하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있는 거를 보고 거기에 대한 리스폰스를 한 거지, 그 사건이 왜 일어났으면 무슨 일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는 반응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콜 앤 리스폰스는 누군가가 서로 내용을 이해한 상황에서 서로 대화 또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보니 약장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사람들이 누군가 얘기를 듣고 있어요. 이걸 보고 달려오는 것을부터 저는 피드백이라고 감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오고 하면 증폭이 되죠. 자,
제가 구체적인 회사 이름은 적으려다가 적질 않았습니다. 참 적고 싶었는데요. 못 적겠더라고요. 애플과 그 밖의 기업의 차이점은 단 한 가지입니다. 애플은 피드백을 만들 줄 알고요. 그 밖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은 리스폰스가 피드백인 줄 알고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 하나를 보이는데요. 애플은 제품 중심이고 그 밖의 기업은 제품보다는 광고에 대한 목숨을 거는 것 같은 느낌이 저의 생각입니다. 자, 이 글에 답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 되실까요? 정말 여러분 혹시 아이폰 쓰시는 분들 꼭 아이폰을 사라는 얘기 아닙니다. 절대로. 저는 갤럭시 S도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LG 폰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우리가 광고를 보고 아이폰을 구입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두 번째, 애플 광고에 나왔던 모델 이름 아세요? 아이팟을 홍보하기 위해서 옛날에 U2의 번호를 살짝 쓴 적은 있어요. 그 외에 제 기억에 제가 20년을 애플을 썼는데 애플에 이렇다 할 만한 광고 모델에 대한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나온 건 사실이지만 한 번도 단 한 번도 애플의 모델이 아름답다라거나 귀엽다라거나 또는 그 모델로 인해서 사람들의 눈길을 끈 적이 없었던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이 아마 맞을 겁니다. 광고를 보고 샀을까요? 저는 그게 피드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광고를 보고 이 물건 정말 좋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구시대적인 리스폰스에서 벗어나서 뭔가 난 왜 저걸 써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걸 써야 되는 것 같은 그 피드백. 자, 이게 뭔지. 저는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 사후에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오죠. 완벽한 사실은 편집을 잘하는 분이었다. 또는 인문학을 과학기술에 접목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정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났습니다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피드백을 설계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저분을 무슨 제가 갖고 있는 종교의 누구보다 신봉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피드백의 관점에서 우리가 스티브 잡스를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자, 아까 피드백 얘기할 때 무슨 얘기했죠? 너와 나의 관계가 아니고 너와 나 그리고 그걸 증폭시킬 만한 무언가가 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거죠? 딱 보면 이거 아는 물건이고 아는 물건이고 아는 물건이고 아는 물건이에요. 제가 이걸요 피드백 원칙에 의해서 구분을 해봤는데요. 희한하게 맞아요. 한번 보세요. 이래서 가끔은 이론이 없는 고졸이 무서운 겁니다. 인풋 아이튠즈예요. 많은 분들은 아이튠즈와 아이튠즈 스토어를 헷갈립니다. 그러나 아이팟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입력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예요. 창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웃풋은 우리가 아이팟을 들고 다니면서 음악을 듣죠. 그런데 여기에 증폭 장치를 할 만한 대단한 선구안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아이튠즈 스토어죠. 음원까지 확보해 놓고 인아웃을 만들어야 된다는 설계를 한 겁니다. 지금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계속해서 보시면 이 뿌리가 계속 같이 흘러갑니다. 그림만 보실까요? 아이튠즈에서 아이팟에서 아이튠즈 스토어로 갔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제가 아이튠즈에서 아이폰으로 화살표를 하지 않고 아이팟에서 아이폰으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 생각에는 스티브 잡스는 아이폰이라는 별개의 전화를 만든 게 아니라 전화가 되는 아이팟을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역시 본부, 헤드쿼터는 아이튠즈가 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아웃풋으로 아이폰이 있고 똑같죠, 구조가? 그걸 증폭시킬 수 있도록 뭐가 있었죠? 애플리케이션이 있었죠. 많은 분들이 아이폰을 사는 이유는 사실은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제가 애플을 사랑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오늘만 무료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정말 그 보물창고 같은 일찍 일어나는 새는 앱을 빨리 받죠. 왜? 미국 시간하고 우리 날짜하고 시간이 사맞지 아니해서 트위터에 알트된 거 보고 가면
바로 1달러 99불로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활동하는 새벽 시간에 오늘만 무료의 보물창고를 뒤지면 뭔가 나오죠. 그런데 이 정도의 우연의 일치 가지고 뭘 얘기하느냐라고 하는데, 저는 스티브 잡스가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게 아쉬운 게 이 다음이 궁금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노트북을 OS를 업그레이드 하면서 가장 놀랐던 건 바로 저겁니다. 상위 기종인 맥북을 하위 기종인 휴대폰 OS화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그림을 그렸을까요? 전 이 다음이 너무너무 궁금해요. 보통은 좋은 물건에 있는 OS를 아래쪽으로 가게 합니다. 특히 우리 생각에도 고급 물건에 들어있는 소프트웨어를 좀 저렴하게 싸게 해서 파는 걸 생각하는데, 이번에 라이온 OS 업데이트 하신 분들은 아마 그 터치도 그렇고 아시겠지만 이거는 완전히 아이폰에서부터 컴퓨터를 출발하는 역방향으로 설계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지금 이 순간도 가장 중요하게 궁금한 건 뭐냐면, 잡스가 앞으로의 컴퓨터에 어떤 것을 증폭기로 쓰려고 그랬을까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물론 그게 애플 TV라고 예측하시는 분도 있고, 그 밖에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튀어나올 수도 있었다라고 예언하시는 분들도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인-아웃 앰플리파이어라는 개념을 놓고 봤을 때 이렇게 훌륭하게 구조를 잘 만들어 놓은 기업가가 없었죠. 혹시 동영상 편집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파이널 컷 프로라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각 회사는 자기들만의 포맷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괴로운 거, 동영상에 조금만 전문적으로 들어가시면 이게 사이즈가 1920, 1080에서부터 시작해서 끝도 없고 풀 HD도 1080p가 붙어야 되고 뭐 정말 정신이 없어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남자분들만 아실 만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집에서 부모님이 아끼는 옛날 물건들이 혹시 뭐가 있나 보다가 장롱 안에서 20, 30년 전입니다. 비디오 테이프를 발견한 거죠. 아버지의 라벨 없는 비디오라고 제가 설명드리면 대충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과연 족보일까? 아니면 아버지가 나에게 미리 동영상으로 뭔가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아주 그 경건한 마음으로, 너무 경건하다 못해 집에 아무도 없는 날을 택해서 혼자 떨면서 집어넣습니다.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왜? 팔방식이었거든요. 미국 북미에 따르는 NTSC와 팔방식은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호환이 안 됩니다. 이런 것처럼 전 세계의 동영상 만드는 회사들은요, 압축을 자기 나름대로 하기 위해서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게 바로 코덱인데요. 이 모든 것들을 그래, 내가 다 받아줄게, 내가 다 받아줄게 라고 하면서 만들기 시작한 게 바로 애플 프로레스죠. 이제는 업계의 기본이 됐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스탠다드라고 부르는데요. 그 밖에 이 스티브 잡스의 대단한 꼼수라는 말씀은 또 요즘에 너무 유행이니까, 컬러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컬러를 보정하는 프로그램인데 옛날에는 수백만 원짜리였는데 그 회사를 인수해서 자기가 만들고 있는, 키우고 있는 파이널 컷 프로에 집어넣어서 번들로 팝니다. 그게 최근에는 로직이라는 오디오 소프트웨어 인수해서 나타났죠. 이런 것처럼 스티브 잡스가 뭔가 하는데 보면요, 그걸 할 만한, 뭔가 증폭될 만한, 배가 될 만한 뭔가 다른 거 하나를 다른 기업과는 다르게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죠. 자, 잡스 칭찬하려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플랫폼 얘기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트위터에서 제가 감명 깊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이 가장 못하는 것은 플랫폼이다. 이익만 쫓을 줄 알았지 플랫폼을 못 만든다라는 얘기를 듣고 저도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근데 플랫폼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제 인생을 바꿔놓은 철학 시간의 첫 번째 수학 비슷한 문제를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퀴즈를 하나 냅니다. 암산 혹시 앞자리에 있는 분 중에 잘 아시는 분 계세요? 아까 비디오 얘기할 때 웃었던 남자분.
여자친구도 같이요. 너무 크게 웃으셨어요, 오늘. 자, 저 두 분께 제가 그냥 퀴즈를 낼게요. 잘 계산하셔야 돼요. 자, 버스가 마을버스인데 종점에서 출발할 때는 기사 아저씨만 계신 거예요. 기사님만 계시고 지금 저기 혹시 앱으로 저 계산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네. 하셔도 돼요. 네, 좋습니다. 그럼 빨리 해서 정확하게 맞추셔야 됩니다. 첫 번째 정거장에서 아주머니 4분이 타셨어요. 두 번째 정거장에서 아저씨 4분과 할아버지 3분이 타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안 내렸어요. 세 번째 정거장에서 아주머니 중에 2분이 내리셨고 아저씨 중에 1분이 내리시고 초등학생이 2명이 탔습니다. 정답. 그냥 이렇게 아까 불음과 응답이라고 그랬잖아요. 본인이 받은 그 어떤 영혼의 어떤 그런 계시로 한번 움직여보세요. 19명이요. 제가 이 퀴즈 때문에 인생이 바뀐 사람인데요. 문제는 이 버스는 몇 정거장을 갔냐였어요. 대부분의 현명한 분들은 문제 들어갑니다 하는 순간부터 머릿속에 화이트보드를 놓고 암산을 하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요. 플랫폼을 만들 때는 더 중요한 것이 내가 타느냐 내리느냐가 아니라 이 기차가 어딜 가느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몇 번 플랫폼에 가세요라는 건 이 기차가 어느 방향으로 가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에서 제가 물론 기대하는 기업인도 있지만 방향성을 제시한 사람이 있었나를 생각해 보면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방향이 없어요. 이상하게. 피드백을 무시하기 때문에 리스폰스만 중시하게 되고, 리스폰스가 피드백인 줄 알기 때문에 대량의 광고를 풀어서 또는 모델을 써서 사람들이 광고에 대한 인지하고 있는 것 자체를 굉장한 환호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다시 갑니다. 그래서 저는 플랫폼에 있어서 누가 얼마나 타고 누가 어떻게 내릴 수 있고 어떻게 해야지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고, 이것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방향 설정은 제대로 됐는지, 어떻게 보면 잡스와 그 외의 차이는 혹시 방향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컨버전스 아주 시끄럽고 정말 너무 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들지 않아도 되겠죠. 융합이란 말. 근데요, 제가 정말 얼마나 무식하게 공부를 하냐면요, 그냥 구글이나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찾아요. 어디서 많이 들은 것도. 근데 제가 깜짝 놀랄 만한 걸 발견했던 게, 저는 지금까지 컨버전스 그러면 A와 B를 합해서 퓨전이라고 생각했어요. 잘 믹스해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드는 융합인 줄 알았는데, 네이버에 찍어보니 한 점으로의 집중이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집중점이라고 나옵니다. 제가 거기서 또 혼자 착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고졸 크리에이티브가 나옵니다. 혹시 우리가 말하는 플랫폼과 융합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방향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한 점으로의 집중해서 집중된 점만 볼 게 아니라 퍼져 있는 모든 양쪽 주변에서 점으로 모이는 그 운동을 보면 어떨까? 여기에 뭔가가 우리가 풀지 못하는 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저와 가장 토론을 많이 했던 것이 우리나라 제품 중에 세계적으로 컨버전스를 일궈낸 산업 한 파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좋아하는 파트였어요. 전기장판입니다. 여러분은 우스갯소리로 들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지는 그래도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 들으시면 재밌을 거예요. 자, 1세대 전기장판입니다. 전기 온열. 당연하죠? 전기 장판이니까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다다미방에서 했던 고다츠보다는 우리는 온돌 문화이기 때문에 뭔가 전기를 꽂아서 내 등이 뜨겁게, 엉덩이가 뜨겁게 될 수 있는 것. 정말 이름 그대로 1세대는 전기 온열을 위한 거였죠. 컨버전스가 시작됩니다. 한국형 컨버전스입니다. 전기 온열에
첨가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주부님들이 좋아하는 믹서기가 안마기로 변신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다 뒤져봤어요. 카탈로그를 싹 다 뒤져봤습니다. 옥, 은나노, 참숯, 황토, 휘톤치드, 전자파, 차단까지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했고요. 그리고 회사마다 주장하는 게 굉장히 달랐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아주 대단한 방향성을 제시한 컨버전스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자파 차단입니다. 전기줄을 깔고 누워있으니 전자파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여기서 왜 저희 아버지가 감탄했던 것이 나오냐면, 물론 이때까지 저희 아버지는 난장판의 시대라고 이 시대를 규명하셨죠. 전자파 차단해서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요, 여러분 온수온열 전기장판 아십니까? 우리 구들장이랑 똑같은 구조로 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전기에서 물을 끓여서 파이프를 통해서 이 장판 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 밑에는 전기가 흐를 리가 없죠. 우스운 얘기지만 사실은 컨버전스의 방향성을 가장 완벽하게 표현한, 저는 한국의 잡스가 아니면 저런 작품이 나오지 않았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구입해서 써봤는데요, 조금 파이프가 새는 거 외에는 괜찮습니다. 패러다임 시프트라고도 하죠. 자, 작년에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권력은 방식을 주장하고 민의는 방향을 주장합니다. 최근 들어 어쩌면 이렇게 트위터와 신문지상에 나오는 예측 후보에 대한 당선 예측이 이렇게까지 틀릴 수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바보이 점령입니다. 계측이 잘못된 거라고 봐요, 저는. 주장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래서 모든 권력자들은, 또는 모든 힘이 있고 싶어하는 사람은 항상 방식을 주장합니다. 내 방식대로 따라. 내가 이런 물건을 만들었으니 이 방법을 따라주세요. 그런데 트위터 이후에 과학기술이 우리에게 권력을 주면서 애트미의 시대가 되면 우리는, 아니 좀 제발 정치를 하더라도 이런 방향으로 하실 수는 없을까요? 국민을 좀 진짜 친구같이 생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실 수는 없을까요? 저는 그게 부딪히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방식과 방향입니다. 재미없는 드라마에 연기 못하는 주인공을 욕하는 사람은 있어도요, 거기 나오는 조연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심하게 지금 너무 비틀었죠? 그럼 어떻게 바꿔서 얘기할게요. 여의도에 가면요, 방송국만 있는 게 아니고요, 프로덕션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실내 도움으로 된 프로덕션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가면 우리가 좋아하는 분도 있고 별로 안 좋아하는 분도 있고 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뭘 지금 거기서 헷갈리고 있냐면, 억울하다고 거기서 외치는 분들도 출연료가 나와요. 어쨌든 출연료 받고 있어요. 흥행도 안 좋아요. 시청률도 안 좋아요. 잘 보면요, 여러분, 포맷 안에서 치고받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편을 들고 있는 겁니다. 이 뒤에 한번 살짝 또 나오는데요, 위험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심하게 위험할 것 같으면 송현정 씨가 얘기해 주세요. 저는 정치적으로 관심이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 대변혁이 일어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치 때문에 확신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확신합니다. 또 누가 그랬죠? 2012년이면 잉카 제국의 태양력 시계에 기록된 것도 없어지고 무슨 주식을 보고 있는 컴퓨터도 멈춘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변하는 게 아니고요, 단 한 가지 때문에 변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이제 우리는 남에게 대리하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 얘기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죠. 민의를 대신하는 사람들에 대한 제가 아주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저는 여러분의 종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엄밀히 보면 그분들은 저희 에이전시거든요. 여러분, 에이전시가 얼마나 힘든 직업인지 모르시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신해철 씨 계신가요? 네, 접니다. 말씀하십시오. 아동용 뭐가 들어왔는데요. 저는 그런 광고 안 합니다. 에이전시가 가장 잘해야 되는 건 고객 관리입니다.
고객 관리 받아본 분 계세요? 우리 거 위탁한 분들이 우리 거 잘 해가지고 우리한테 서비스 하는 거 잘 못 느끼겠죠? 저는 여기서 개인적으로 호불호를 가려서 누굴 욕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포맷이 다 됐다는 얘기입니다. 포맷이 다 됐어요. 제가 보는 2012년에는 포맷이 바뀔 겁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이제 제가 허튼 소리 안 하고 하나의 예를 제시하겠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회사들이 가장 만들고 싶어하는 물건 중에 하나가 고성능 카메라였어요. 그리고 가정용 캠코더를 뛰어넘어서 완벽한 성능을 나타내는 영화 필름의 모양을 낼 수 있는 24 프로그레시브에다가 24 프레임을 쓰는 뭔가 광학기구의 전자 센서를 단 기구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덕션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싸도 1,000만 원, 비싸면 어마어마하게 됐죠. 그런데 지금 미국에 있어서 영상의 표준이 된 기계가 뭔지 아시죠? 오두막이라고 불리는 저 카메라입니다. C사에서 만든 오두막이라고 불리는 OD 마크2라는 저 오두막이라는 거 오늘 처음 하셨어요? 오두막이라는 카메라는 35mm이면서 웬만한 캠코더보다는 화질이 훨씬 좋아서 이제는 미국에서는 인더스트리 스탠다드라고 불리우죠. 저는 그 얘기가 굉장히 놀랐어요. 얼마 전에 편집하는 고수들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저 카메라가 지금 300만 원 조금 넘는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2,500만 원짜리 카메라보다 이게 더 낫다 그럽니다. 2012년에 이런 일이 저는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의 눈으로 버스가 출발하자마자 머리 굴리면서 몇 명이 내리고 몇 명이 하는 그런 옛날 스타일의 바보 2.0 스타일로 보는 게 아니라 덜컥, 그것도 저 카메라는요 하이엔드 카메라가 아니에요. 세븐디는 개인이 쓸 수 있는 가장 고급 카메라지만 풀프레임은 아니고 이거는 풀프레임 가운데 가장 밑단에 있는 카메라라고 만들었는데 좋은 카메라에 동영상 기능을 더한 것이 그만 세계적으로 완전히 히트를 치게 되죠. 예상을 했는지 못했는지 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캠코더를 만들었던 회사에서 캠코더를 만들기 위해서 나온 카메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화까지 찍고 있거든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는 이제는 만드는 사람들이 자신의 방식을 가지고 주장하면서 내가 이걸 만들 테니 당신들은 이걸 제발 써주세요. 이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저와 소통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던 헤게모니가 다 사라졌다고 저는 종언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더 깊이 얘기하면 사이비 점성 예술 예언으로 가기 때문에 자, 아까 말했던 그 오두막 카메라가 촬영장에 가서 옷을 갈아입은 모습입니다. 제법 그럴싸하죠? 그래서 DSLR에 이제는 HD라는 것까지 겹쳐서 HDSLR이라는 단어까지 탄생하게 됐습니다. 기업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건 서스테이너블, 지속 성장 가능한 뭐 이런 얘기하죠. 음악적으로 제가 표현해 드릴게요. 이 곡선이 음악 소리의 구조예요. 맨 밑에 있는 왼쪽에 보시는 시작점에서부터 저 위까지 솟구쳐 오르는 것을 어택이라고 부릅니다. 건반을 우리가 딱 눌렀을 때 빵, 지금 제 소리도 저 구조로 나오고 있어요. 빵 하는 소리, 빵 하고 처음에 팍 치는 걸 어택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중간에 평균값으로 이어지기, 서스테인 이전에 내려오는 걸 DK라고 부르고요. 쇠퇴, 감쇄 같은 뜻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힘을 다해서 떨어지는 부분을 릴리즈라고 하는데요. 이건 여러분 한 번만 공부하시면 모든 데 쓸 수 있습니다. 남녀관계에도 이게 있습니다. 자, 서스테인, 평균값보다 처음에 어택이 훨씬 높죠. 남녀관계에서 이것을 벗어난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하루에 14번씩 전화하던 오빠. 지금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 그래프는 과학적으로 그래프로 만들었을 뿐이지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물리적인 거, 감성적인 거에 대입하면요 거의 90% 이상 맞습니다. 제가 항상 들고 다니는 원리표 중에 하나예요. 가운데 부분, 유지되는 부분. 이 유지되는 부분이 어떤 경우에 소리가 길어지느냐. 이게 바로 피드백입니다. 제가 무슨 피드백을 괜히 만들어내서 저 혼자 이름을 명명한 게 아니고요. 나중에 신대철 씨가 무대에 나오면 기타 앰프를 이렇게 탁, 기타 앰프 쪽에 기타 돌리면 윙 하는 소리가 있죠. 발진이 되면서 증폭이 되면 릴리즈가 한참 뒤로 밀리면서 서스테인이 길어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모든 지속되는 것에는 가장 중요한 건 피드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는 피드백을 설계하는 사람이 분명히 패권을 잡습니다. 저는 설계를 못하기 때문에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꼭 설계하셔야 되고요. 잘 되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고 저에게도 사은품이라도 하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리스폰스와 피드백을 우리말로 정해봤어요. 리스폰스는 그냥 나와 너입니다. 당신과 나의 관계예요. 아주 쉽죠. 내가 얘기하고 싶을 때 받아줄 수 있는 리스폰스 또는 싫으면 싫다. 피드백은요 쉽게 나와 너 그리고 이런 정치하는 분 나오면 참 행복할 것 같아요. 그죠? 유권자와 그리고 뭔가가 이 감동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피드백이 왜 중요한지는 제가 여기서 길게는 얘기 못하고 원래 조금 재밌는 얘기 준비해 왔는데요. 시간 관계상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피드백 2.0을 위해서 제가 오늘 11시 36분에 비디오 작업을 끝내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연주곡을 하나 띄워드리는데요. 이 작품 설명을 하면서 피드백에 대한 재밌는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피드백은요, 중요한 건 A와 B의 대화의 내용을 알면 할수록 재밌고 끼어들고 싶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저와 프랭크 한인수 씨가 얘기를 하면 거기에 멘션을 하죠. 리플라이라 그러죠. 그래서 끼어드는 경우 이거는 피드백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엄청나게 팔로워가 많은 분이 트위터에 글을 썼을 때 그게 알티되는 것이 피드백일까요? 리스폰스일까요? 저는 리스폰스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내가 힘을 키워야 반응이 좋다라고 착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저는 그에 대한 반증을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태어나서 가장 웃기게 봤던 트위터 하나를 소개해드리죠. 11월 5일 날이 고백데이였답니다. 저는 한참 촬영으로 가고 있는데요. 왜 고백데이냐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설명을 써놓은 거예요. 11월 5일 날 고백을 하면 크리스마스에 50일 된다면서요. 그런데 외국에 사는 우리나라 분이 팔로워도 많잖아요. 그분이 뭐라고 써놨냐면 11월 5일 날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자의 고백을 하면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은 차인지 50일 되는 날입니다라는 글을 쓴 거예요. 일파만파로 저는 이게 피드백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내 주변에 사람이 많아서 리스폰스가 많은 건 피드백이 아니고요. 그거를 정말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었지만 너무 재밌어서 퍼가기를 해서 날랐을 때 그것이 진짜 피드백이 아니었나. 왜? 그 사람은 나와 전혀 모르는 사람 간의 대화를 보고 재밌어서 퍼온 거거든요. 그분의 얘기도 재밌었지만 전 거기서 굉장히 좋은 희망을 봅니다. 지금까지는 커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팔로워가 많아야 된다, 아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 라고 하지만 이제 시대는 내가 한마디를 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 괜찮다고 판단하는 순간 그것이 곧 여론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런 시대가 있었죠. 저는 고졸이라서 아주 뼛속까지 느껴요. 그런 걸 가끔 회의하러 가면 아주 이상하게 저에게 비아냥되는 것도 아니지만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 그래요. 근데 전공도 안 하셨는데 어떻게 어느새 그렇게 보셨어요? 그럼 제가 그러죠. 뭐 2시간이면 구글 보면 나오는 건데요. 뭐.
사실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분은 저한테 드럼으로 안 되니까 제가 이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피드백을 왜 이 올해 목숨을 걸고 있냐면요.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제 힘 있는 사람의 얘기보다 일리 있는 말이 가치가 있는 시대가 옵니다. 이미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나쁜 변화인지 좋은 변화인지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 바보 2.0이기 때문에 옛날에 배운 눈으로 지금의 세상을 보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설명해 드릴까요? 그래서 인텔의 한인수 이사에게 시계를 보여줬어요, 제가. 그냥 시계를 보여줬어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시계 바늘의 1초가 메트로놈의 1입니다. 그래서 1분에 60번을 돌기 때문에 메트로놈 60에 맞추시면 그게 초침하고 속도가 똑같아요. 메트로놈의 60은 1분을 외우시면 됩니다. 스톱워치가 없으면 메트로놈을 틀어놓고 근데 몇 마디 갔는지 계산이 힘들군요. 네. 그래서 시계를 보여줬어요. 이걸 가지고 몸짓을 해봐라. 그리고 나서 그걸 촬영해서 신대철 씨의 스튜디오로 갔어요. 그래서 자초지종 얘기를 안 해주고 자, 이분이 이런 행동을 했는데 여기에 맞게 기타를 쳐봐라. 그래서 기타를 쳤어요. 그 다음부터는 아까 구경꾼의 논리대로 이 비디오가 시계를 본 한인수 이사가 몸 동작을 했고 그걸 본 신대철 씨가 기타를 친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참여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피드백이 어떤지 알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무슨 피드백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연주와 비디오로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오늘 마지막 무대를 피드백 2.0이라는 정말 제 트위터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동영상이 아시다시피 100명 이상을 담기엔 너무 힘들어서 오늘은 알짜만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편집 마친 시간이 11시 46분이더군요. 자, 오늘 그래서 이 마지막 곡을 띄워드리면서 다시 한번 피드백,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저 사람한테 얘기했을 때 돌아온 것이 피드백이 아니고 그건 리스폰스일 수 있고 내가 타인과 얘기할 때 그것을 보는 다른 사람의 눈에서 뭔가가 형성됐을 때 그것이 진정한 피드백일 수 있다라는 저의 억지 주장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